테헤란이 완전 불바다가 됐습니다. 한국 무기에 꼼짝없이 당한 건데요. 미국도 어쩌지 못했던 이란을 한국이 단 한 방에 제압하자 중동 각국의 외교수장들이 다급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잭 윌리엄스다. 사우디 동부 다란의 미 중동 연합방 공지휘소 중앙 관제석에 앉아 있었고 화면 12개가 벽을 가득 채운 상황실은 에어컨 소음과 키보드 소리가 쉬지 않고 겹쳐졌다. 석유 냄새와 모래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환기구를 타고 스며들었고 창밖 활주로에서는 이따금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이 자리에 앉은 지 3년이 됐고 중동의 새벽은 언제나 비슷하게 생겼으며 익숙함이 경계심을 조금씩 무디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 일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게 고작이었고 오늘 새벽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모니터를 보는 눈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경보음이 울렸고 그 소리는 평소와 달리 끊기지 않았다. 처음 한 박자는 습관적으로 흘려들으려 했지만 두 번째 박자에서 손이 멈췄고 위성화면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십 개였는데 눈을 떼지 않는 사이 수백 개가 됐고 이란 남부기지 3곳에서 동시에 발사됐다는 보고가 들어오는 순간 상황실 안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높아졌다. 의자를 끄는 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였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뒤섞인 편대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수량이 1000개를 넘어서자 벽면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들었다. 나는 즉시 패트리어트와 사드에 교전 명령을 내렸고 요격 확인 신호가 들어오는 속도를 눈으로 쫓으며 통제되고 있다는 감각을 붙들려 했다. 하지만 표적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가 연달아 들어왔고 그 감각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것 같았다. 교전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명령을 이어서 내리면서도 숫자가 쉽게 줄지 않는다는 사실이 머릿속 한구석에 박혀 있었다. 그 순간 사우디 석유시설 하나가 피격됐다. 생중계 화면에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아올랐고 상황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으며 화면 앞에 서 있던 장성 하나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욕설을 뱉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남은 예비 요격탄 전부를 투입하는 명령을 승인했다. 그게 마지막 카드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야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잔여 표적이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옆에 있던 미군 장성이 막아냈다고 짧게 말했다. 상황실 안에서 짧은 탄성과 함께 어깨를 치는 소리들이 났고 나도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화면 속 잔여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워싱턴에 보낼 초기 보고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막아냈다는 감각이 몸 안에 퍼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지만 나는 그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화면 쪽으로 걷는 걸음이 조심스럽지도 당당하지도 않아서 처음에는 기술 지원 인력이라고 생각했다. 한국국방기술연구원 소속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었고 박도현이라는 이름이었으며 30 중반쯤 돼 보이는 얼굴은 뭔가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 특유의 피로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박도현은 말없이 화면 앞에 서더니 손가락으로 특정 미사일 무리를 짚으며 재생을 멈춰 세웠다. 아무도 그에게 그럴 권한을 준 적 없었지만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저 미사일들은 목표물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고른 편이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도 않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봤고 그가 짚은 궤적들이 다른 것들과 조금 달라 보인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공격이 막 끝난 직후라는 상황이 그 인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박도현은 멈춘 화면을 확대하며 특정 고도에서 특정 구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짚기 시작했고 나는 그 설명을 따라가면서도 지금 이 타이밍에 해야 할 이야기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옆에 있던 미군 장성이 낮게 웃었고 회의를 종료하라는 손짓을 했다. 한국 측 장비 수출 실적이 좋다더니 분석까지 하시려는 거냐는 말이 비아냥처럼 흘러나왔고 주변 장교 몇 명이 따라 웃었다. 상황실 분위기는 이미 정리 모드로 넘어가고 있었고 박도현을 향한 시선들이 하나씩 걷어지기 시작했다. 박도현은 그 웃음을 듣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자신의 자료를 천천히 챙겨 문 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틀린 거라는 생각과 저 사람이 뭔가를 봤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가 문손잡이에 손이 닿기 직전이었다. 박도현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혼잣말처럼 낮게 한마디를 남겼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측정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고 문이 닫혔다. 상황실은 다시 정리보고와 통화 소리로 채워졌고 나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화면에 남아있는 궤적들이 자꾸 눈에 걸렸고 박도현이 짚었던 그 미사일들의 비행선이 다른 것들과 달리 너무 일정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20분 전까지 나는 이 공격을 막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확신 위에 실금 하나를 긋고 사라져버렸다. 그게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를 나는 그날 새벽에는 아직 알지 못했다. 공격 다음 날 아침이었다. 워싱턴과 나토는 대대적인 승리 발표를 시작했고 언론은 이란의 실패를 조롱하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으며 상황실 안은 전날 밤과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흘렀다. 누군가 커피를 돌렸고 장성들은 화상회의 일정을 잡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통화했다. 에어컨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 아래 깔린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느슨한 안도감이 들어차 있었고 나는 그 공기가 나쁘지 않다고 느끼면서 추가 방어망 증설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다. 전날 밤에 판단이 옳았다는 감각이 몸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펼치면서 그 감각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미 국방부와의 화상회의가 시작됐고 나는 화면 너머 워싱턴 쪽 얼굴들을 보며 보고를 이어갔다. 요격 성공률을 설명했고 피해 규모를 보고했으며 향후 배치 계획을 순서대로 짚어나갔다. 화면 속 고위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는 표정을 지었고 한 사람은 이번 방어가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깨가 조금 펴지는 걸 느꼈다. 그때였다. 옆에 있던 부관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박도현 명의로 제출된 분석 보고서라고 낮게 말했다. 나는 회의를 이어가면서 한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고 첫 줄을 읽다가 잠깐 멈췄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 중 상당수가 실제 타격용이 아니라는 분석이 적혀 있었고 레이더 반응 패턴을 기록하고 교전 알고리즘이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유도체라는 주장이 뒤따랐다. 나는 보고서를 덮었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왔고 공격이 끝난 다음 날 이런 분석을 들고 온다는 게 타이밍부터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뒤따랐으며 화면 너머 관계자가 추가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보고서를 옆으로 밀어두고 회의에 집중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천천히 훑어봤고 수백 개의 미사일이 실제 공격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용이었다는 결론은 두 번 읽어도 황당하게 느껴졌다. 근거로 제시된 궤적 분석은 전날 밤 박도현이 화면 앞에서 설명하려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고 나는 그가 상황실에서 무시당하던 순간이 떠올랐지만 그게 이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했다. 보고서를 회의장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미국 측 입장대로 승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문장을 다듬으면서 이번 방어 작전이 얼마나 교과서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설명하는 단락을 채워나갔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 보고서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통신병 하나가 뛰어들어오며 이란 국영방송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켰고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격 당시 촬영된 현장 영상이겠거니 생각했는데 화면에 나타난 건 파괴 장면이 아니었다. 서방 방공망 레이더 화면이 나왔고 요격 패턴 분석 그래프가 나왔으며 이란 군사 전문가들이 마치 실험 결과를 발표하듯 웃으면서 수치를 하나씩 짚어 설명하고 있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손이 멈추는 걸 느꼈고 저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가 어젯밤 우리 요격 순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옆에 있던 장성이 저게 어디서 나온 거냐고 낮게 물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란 전문가가 화면에서 특정 고도 구간의 요격 반응 시간을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고 그 내용이 우리 교전 매뉴얼과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감각이 가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다. 상황실 안 사람들이 하나씩 화면 쪽으로 시선을 모으기 시작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이란 전문가의 목소리만 스피커를 통해 낮게 흘러나왔다. 나는 그제야 쓰레기통을 내려다봤다. 박도연의 보고서가 구겨진 채로 거기 있었고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 다시 펼쳤다. 구겨진 종이를 손바닥으로 펴면서 첫 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이번 공격의 목적은 타격이 아니라 측정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 그 문장이 이번에는 황당하게 읽히지 않았다. 나는 보고서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고 박도연이 분석한 궤적 데이터를 화면과 대조하기 시작했으며 숫자들이 맞아떨어질 때마다 어젯밤 내가 느꼈던 안도감이 조금씩 다른 색깔로 바뀌는 것 같았다. 이란 국영방송은 아직도 영상을 틀고 있었고 전문가들의 웃음소리가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나는 그 웃음이 패배한 자의 것이 아니라 실험을 마친 자의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고 있었다. 어젯밤 상황실에서 장성들이 웃음을 터뜨릴 때 박도현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문을 나섰던 장면이 떠올랐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 귓가에서 맴돌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이 순간 사이에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 테헤란 혁명수비대 지하 벙커는 지상과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흘렀다. 환기구에서 나오는 바람이 차갑고 건조했고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고르게 내려앉았으며 소음이 없었다. 전략총국장 카심 파라디는 그 정적 속에서 세계 언론이 이란의 실패를 떠드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마다 이란군의 패배를 선언하는 자막이 흘렀고 앵커들은 서방 방공망의 압도적인 성능을 칭찬했으며 어느 채널에서는 이번 공격이 이란 군사력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카심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다.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석유시설 타격 결과를 보고했고 피해 규모와 화재 진압 현황을 설명했으며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카심은 그 보고를 듣는 내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부하가 말을 마쳤을 때도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부하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카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면 화면 앞으로 걸어갔다. 화면에는 공격 당시 수집된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고 서방 방공망 레이더 반응 시간과 요격 순서, 교전 알고리즘이 어떤 패턴으로 작동하는지가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다. 카심이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미국과 나토가 어떤 순서로 표적을 분류하고 어느 고도에서 어떤 요격 체계를 사용하며 포화 상태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교전을 결정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수백 개의 미사일이 실제 타격용이 아니었고 수백 개의 미사일이 레이더 앞에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였으며 그 도구들이 수집해온 데이터가 지금 이 화면 위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카심은 데이터를 천천히 훑으며 손가락으로 특정 구간을 짚었고 이 고도에서 이 체계가 먼저 반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으며 옆에 있던 기술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계가 이란의 패배라고 부르는 사건이 카심에게는 실험의 완료였고 언론이 조롱하는 동안 혁명수비대 지하에서는 다음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시각 중동 해역에서는 정체불명의 화물선 세 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선박들은 민간 항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일반 화물선과 다를 게 없어 보였으며 항만 당국의 레이더에도 별다른 이상 신호를 남기지 않았다. 카심은 선박 이동 현황을 보고받으며 예정대로라고 짧게 말했고 참모들은 각자 위치로 돌아갔다. 한편 나는 그 시각 바레인 제5함대 지휘본부에서 사우디 정보부가 보내온 자료를 받아들고 있었다. 공격 직후 이란이 수십 개 연구시설의 데이터를 비밀리에 공유했다는 내용이었고 처음에는 단순한 내부 보고 정도로 읽혔지만 자료를 넘길수록 이상한 부분이 눈에 걸렸다. 공유된 데이터의 종류가 전술적 성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레이더 반응 시간과 요격 순서, 교전 패턴과 관련된 수치들이 중심이었으며 그것이 연구시설들 사이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나는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공격이 끝난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한 이란의 모습이 승전국에 가까웠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어젯밤 박도연의 보고서가 다시 떠올랐다. 이번 공격의 목적은 타격이 아니라 측정이었다는 문장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고 나는 그 문장이 이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박도연의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던 손이 기억났고 그 행동이 지금 이 순간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즉시 부관을 불러 박도현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했고 그의 보고서 파쇄본을 복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부관이 잠시 뒤 돌아와 보고서가 이미 파쇄 처리됐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짧게 눈을 감았다. 테헤란 지하 벙커에서 카심 파라디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다음 계획을 짜고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직접 버린 보고서의 첫 문장을 머릿속에서 되살리려 애쓰고 있었다. 다음 챕터도 이어서 쓸까요? 죄송합니다. 매 챕터 전에 분량을 직접 세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왔습니다. 사화. 보이지 않는 적. 아침부터 사우디 정보장교 파이살이 내 자리로 찾아왔다. 그는 서류 묶음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공격 당시 원본 데이터를 다시 확보하려 했는데 대부분 미국 측 서버로 이관된 상태라고 말했고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파이살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자료를 펼쳤고 공격 패턴을 다시 분석하고 싶은데 접근 자체가 막혀 있다고 말했으며 우리가 막아낸 공격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고 파이살은 내 표정을 읽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오전 홍해 인근에서 미 해군 무인정찰기가 원인 불명의 통신장애로 추락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기계 결함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담당 장교가 단순 오류로 보인다고 보고했으며 나도 그 판단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런데 2시간쯤 뒤에 걸프만의 조기경보 레이더 2기가 수초간 먹통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워싱턴은 시스템 점검 중 발생한 오류라고 발표했고 현장 기술팀도 재부팅 후 정상 작동을 확인했다고 보고했으며 회의실에서는 별다른 논의 없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어딘가 걸리는 감각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짚이지 않았다. 오후 회의가 시작됐고 박도현이 공개 발언을 요청했다. 회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미군 장성이 잠깐 그를 쳐다봤고 허락한다는 말도 거절한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까딱했다. 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쳤다. 그는 오늘 하루 발생한 2건의 장애를 표로 정리했다고 말했고 각 사건의 발생 시각을 읽었으며 그 시각들이 사흘 전 공격 당시 특정 미사일들의 통과 시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장성이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대며 한국은 요격체계 판매만 신경 쓰면 된다고 말했고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주변 장교들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도현은 그 말을 듣고도 앉지 않았다. 잠깐 장성을 바라봤고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으며 결국 자리에 앉으며 종이를 접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박도현의 발언 내용이 공식 기록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서기가 발언 요지가 정식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나는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이었다. 나는 숙소로 돌아가려다 상황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안을 들여다보니 박도현이 혼자 앉아 있었고 화면 여러 개를 동시에 켜둔 채 뭔가를 대조하고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손으로 쓴 메모지가 여러 장 흩어져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며 뭘 보고 있냐고 물었고 박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오늘 2건의 장애 발생 시각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옆에 서서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는 사흘 전 공격 당시 수집된 미사일 통과 시각 데이터와 오늘 장애 발생 시각을 나란히 놓고 있었고 숫자들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다. 내가 화면을 보는 사이 박도현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고 화면에 2개의 시각 표가 나란히 펼쳐졌다. 그는 여기를 보시면 이라고 말했고 손가락으로 2표의 특정 수치를 동시에 짚었다. 사흘 전 특정 미사일이 특정 구역을 통과한 시각과 오늘 레이더 2기가 먹통이 된 시각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박도현이 말을 이었다. 무인정찰기 추락 시각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3건 모두 같은 패턴이라고 말했으며
이 장애들이 사흘 전 특정 미사일들이 심어놓은 신호에 의해 발생한 거라면 공격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고 사흘 전 공격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기억났으며 그 확신이 지금 이 숫자들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가 천천히 느껴지기 시작했다. 박도현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으며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상황실 밖에서 경비병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남자가 회의실에서 무시당하는 동안 혼자 이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새벽 4시였다. 상황실 불이 꺼지지 않았고 나는 숙소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자판기 커피를 손에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복도 끝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으며 건물 전체가 새벽 특유의 눅눅한 정적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상황실 문이 열렸고 박도현이 나왔다. 그는 손에 종이 3장을 들고 있었고 나를 보자 잠깐 멈췄으며 찾아가려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새벽 4시에 종이 3장을 들고 나를 찾아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직감적으로 알아챘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들어보라고 했다. 박도현은 종이를 펼쳤다. 이란이 다음 목표로 홍해 함대를 노릴 거라고 말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해역인지까지 짚었으며 근거는 그 종이 3장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나는 종이를 받아서 들여다봤다. 사흘 전 공격 당시 수집된 데이터와 오늘 장애 발생 시각, 그리고 이란 함대 이동 패턴을 나란히 놓고 연결한 분석이었고 손으로 직접 쓴 숫자들과 선들이 종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공식 분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새벽 내내 혼자 들여다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반신반의했다. 이 종이 3장이 전부라는 말이 걸렸고 공식 시스템을 통해 나온 분석도 아니었으며 박도현이 회의에서 2번이나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걸려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 숫자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던 장면이 떠올랐고 이란 국영방송에서 웃으며 데이터를 발표하던 전문가들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나는 결국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공식 경로로 올리면 또 묵살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어제부터 쌓인 것들이 너무 많았다. 나는 미 해군 담당 연락장교에게 비공식 경고를 보내기로 했다. 공식 보고 형식이 아니라 개인 채널로 참고만 해달라는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했고 박도현이 짚은 해역을 특정해서 주의를 당부했다. 연락장교는 알겠다는 짧은 답을 보내왔고 나는 그게 실제로 반영될지 확신이 없었으며 보내고 나서도 이게 옳은 판단인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다. 홍해 북부에서 드론과 순항미사일이 동시에 출현했다는 긴급 보고가 상황실로 들어왔고 나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주머니 속 종이가 생각났다. 미 구축함 한 척이 공격을 받았고 피해는 제한적이었으며 격추된 드론 잔해 수거 작업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연달아 들어왔다. 나는 지도를 펼쳐 공격 발생 해역을 확인했다. 박도현이 새벽 4시에 종이에 손으로 그어놓은 선과 정확히 일치했고 나는 그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잠깐 말을 잃었다. 워싱턴이 빠르게 반응했다. 박도현을 천재 분석가라고 치켜세우는 통신이 들어왔고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스터리맨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상황실 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회의에서 발언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장성들이 먼저 말을 걸었고 어깨를 치며 잘했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한 감각이 들었는데 무시당하던 사람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을 때 주변이 반응하는 방식이 이렇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박도현은 그 관심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악수를 받았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러면서도 시선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챈 건 그로부터 1시간쯤 뒤였다. 박도현이 공격 현장 영상을 보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서서 같이 화면을 봤다. 격추된 드론의 잔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장면이었고 구조팀이 잔해를 수거하는 모습이 이어졌으며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박도현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는 잠깐 말이 없다가 화면 속 드론 잔해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공격도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 그가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벽 복도에서 커피를 손에 쥔 채 그의 첫 번째 예측을 들었던 순간이 겹쳐졌다. 처음에는 황당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반신반의했으며 그리고 이틀 뒤 지도 위 그 점이 정확히 맞았다. 그런데 지금 박도현은 방금 맞아떨어진 그 예측조차 진짜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고 나는 그 말이 이번에는 처음부터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백악관이 성명을 냈고 나토가 뒤따랐으며 언론은 홍해 공격을 이란의 최종 위협으로 규정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상황실 안에서는 대대적인 방어망 재배치 논의가 시작됐고 수백 기의 요격 미사일과 전투기를 홍해 방면으로 이동시키는 계획이 빠르게 확정됐으며 지도 위에서 자산들이 하나씩 홍해 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면서 장성들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나는 그 재배치 명령을 이행하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감각이 가슴 아래쪽에 남아있었고 그게 박도현의 마지막 말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식 절차를 멈출 근거가 없었다. 재배치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언론은 위기 종료를 선언하기 시작했으며 상황실 안 분위기는 다시 한번 정리 모드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도현은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것을 알아챘고 그가 상황실 구석 자리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재배치 완료 보고가 들어온 날 오후였다. 박도현이 나를 찾아왔고 지도 한 장을 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먼저 세 개의 점을 짚었다. 첫 번째는 사흘 전 대규모 공격이 있었던 구역이었고 두 번째는 어제 통신장애와 레이더 먹통이 발생한 지점이었으며 세 번째는 홍해 공격이 발생한 해역이었다. 그리고 세 점을 선으로 연결했다. 선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었고 그곳은 방어망 재배치가 완료된 뒤 비어버린 걸프만 중심부였다. 나는 그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해보라고 했고 박도현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처음부터 홍해가 목표가 아니었다고 그가 말했고 첫 번째 공격은 우리 방어망의 반응 패턴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통신장애와 레이더 먹통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장애에 대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홍해 공격은 우리의 자산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마지막 미끼였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도 위 빈 공간을 다시 봤다. 걸프만 중심부가 텅 비어 있었고 이동한 자산들이 홍해 쪽에 집중돼 있었으며 그 빈 공간이 지도 위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홍해로 유인하고 있다고 박도현이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바로 부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을 공식 보고로 올리기에는 근거가 지도 위 선 3개뿐이었고 재배치 명령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으며 워싱턴은 위기가 종료됐다는 발표를 막 내보낸 참이었다. 나는 박도현에게 이걸 공식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바뀌지 않았고 지도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의 분석이 맞다면 지금 당장 재배치를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과 그 분석이 틀릴 경우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날 저녁이었다. 박도현에게서 연락이 왔고 자신의 분석을 증명하기 위해 미군 데이터 센터에서 과거 위성 자료를 직접 대조해봤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채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미군 데이터 센터는 허가 없이 접근하면 보안 규정 위반이었고 한국 측 연구원 자격으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었으며 그 행동 자체가 공식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나는 즉시 그를 만나러 갔다. 박도현은 상황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위성 자료 여러 장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자료들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고 박도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필요했다고 말했다. 필요했다는 말 한마디가 너무 담담해서 나는 잠깐 말을 잃었고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를 보시면 이라고 말했다. 위성 자료에는 걸프만 중심부 해역에 지난 수개월치 선박 이동 경로가 담겨 있었고 특정 시기부터 특정 선박들이 그 해역 외곽을 반복적으로 지나갔다는 사실이 표시돼 있었다. 박도현은 이 선박들이 전자전 장비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걸프만 중심부가 비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말했으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보안팀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박도연 씨 맞으시죠? 라는 말이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도연은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으며 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넘기면 그가 지도 위에 그어놓은 선 3개가 그냥 묻혀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안팀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걸프만 중심부 해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텅 비어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며 나는 박도현의 어깨 너머로 화면에 펼쳐진 위성자료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다. 보안팀이 박도현의 팔을 잡으려 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 이라고 말했고 보안팀 2명이 멈췄으며 상황실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고 보안팀 선임이 나를 쳐다봤으며 잠시 뒤 한 발 물러섰다. 박도현은 그 상황을 보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위성 자료를 스크롤하며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으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지금 조사실로 넘기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드는 동시에 그 확신의 근거가 지도 위 선 3개뿐이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결국 보안팀을 돌려보냈고 공식 조사는 내일 시작하는 걸로 미뤘으며 박도현에게는 오늘 밤 안에 분석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박도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상황실을 나서면서 내가 방금 한 행동이 내 경력에서 가장 무모한 결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상황실에서 박도현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나는 숙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잠이 오지 않았으며 걸프만 중심부가 텅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어둠 속에서도 지도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다음날 아침 조사 시작 직전이었다. 상황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고 나는 복도를 걷다가 통신병이 뛰어나오는 것을 봤다. 걸프만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 전단 중 한 척과의 통신이 두절됐다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교신 이후 위치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뒤따랐으며 상황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화면에는 항공모함 전단의 마지막 위치가 표시돼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거대한 전자교란 신호가 퍼져 있는 게 보였다. 군사위성이 해당 해역을 잡아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선박의 윤곽 대신 신호 간섭으로 인한 노이즈만 가득했고 워싱턴과의 통신이 동시에 여러 채널에서 연결됐으며 고위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려왔다. 시스템 오류라는 판단이 먼저 나왔고 워싱턴은 공식 발표를 시스템 오류로 준비하라고 했으며 현장에서는 구조기와 정찰기가 이미 이륙하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보면서 시스템 오류라는 말이 사흘 전 레이더 먹통 때도 나왔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그때도 같은 말로 정리됐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상황실 안은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오가며 혼란스러웠고 항공모함 구조를 위한 전력 재배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으며 지도 위에서 자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어제 박도현이 펼쳐놓은 지도가 겹쳐 보였고 걸프만 중심부가 더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으며 그 빈 공간이 어제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 조사실로 끌려가려던 박도현이 상황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보안팀이 양옆에 있었고 그는 이동 중이었으며 상황실 안 소란을 듣고 발걸음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봤고 박도현은 나를 봤으며 나는 고개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보안팀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고 박도현이 상황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화면을 봤다. 항공모함 마지막 위치와 전자교란 신호 범위가 표시된 화면이었고 구조기 이동 경로가 겹쳐 표시되고 있었으며 지도 위에서 자산들이 항공모함 방향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보였다. 박도현은 화면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위성사진 한 장을 불러오라고 말했으며 담당 통신병이 잠깐 주저하다가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화면을 조작했다. 위성사진이 펼쳐졌고 박도현은 항공모함 마지막 위치 주변 해면을 확대했으며 화면이 커질수록 바다 표면에 남겨진 미세한 파형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 파형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잠깐 말이 없었고 상황실 안 사람들이 하나씩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구조 논의를 이어가던 장성들도 시선을 돌렸다. 박도현이 조용히 말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고 상황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박도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항공모함이 공격당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란이 준비한 진짜 작전의 시작점에 들어간 거라고 그가 말했고, 그 말이 상황실 공기 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누구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했고, 박도연은 파형의 방향과 간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 패턴은 전자교란 장비가 특정 방향으로 신호를 쏘면서 이동할 때 해면에 남는 흔적이라고 말했으며, 항공모함이 그 신호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거라고 덧붙였다. 항공모함이 공격당한 게 아니라 유인됐다는 뜻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구조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자산들도 같은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며, 걸프만 중심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비어가고 있었다. 나는 즉시 재배치 이동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려 했고, 상황실 안장성에게 구조 이동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장성은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박도현이 분석한 내용을 설명했고, 파형 데이터를 화면에 띄워 보여줬으며, 항공모함이 유인된 거라면 지금 구조 이동 자체가 두 번째 함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은 화면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저었고, 항공모함 승조원들이 저 해역에 있는데 이동을 멈추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으며,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더 밀어붙이지 못했고, 명령은 그대로 이행됐으며, 지도 위에서 자산들이 계속 항공모함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보였다. 박도현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화면을 켰으며 뭔가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틀렸으면 항공모함은 단순 통신 장애로 발견될 것이고, 구조 이동은 교과서적인 대응이 될 것이며, 나는 어제 보안팀을 돌려보낸 것 정도의 책임만 지면 됐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다. 오전 중에 박도연의 분석 자료가 국방부 내부 서버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기술팀이 정기 보안 점검 중 발견한 것이었고, 삭제 시점이 어젯밤 박도연이 보고서를 작성하던 시간대와 겹쳐 있었으며, 단순 오류가 아니라 외부 명령에 의한 삭제라는 결과가 나왔다. 나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손이 멈췄고, 누가 삭제 명령을 내렸냐고 물었으며, 기술팀 담당자가 잠깐 망설이다가 접근 로그를 화면에 띄웠다. 삭제 명령이 국방부 내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화면에 표시됐고, 로그를 따라가자 특정 계정이 나왔으며, 그 계정의 소속이 화면에 뜨는 순간 상황실 안이 조용해졌다. 미국 방산업체와 연결된 국방부 차관보였다. 나는 그 이름을 보면서 잠깐 화면을 응시했고, 옆에 있던 파이살이 낮은 목소리로 내부에 있다고 말했으며,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박도연의 한국 연구팀 접근 권한도 같은 시점에 차단됐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권한 차단 명령도 같은 계정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나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박도연이 데이터를 발견하던 시점과 삭제 명령이 내려진 시점이 몇 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누군가 박도현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며,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하면 등이 서늘해졌다. 나는 사건을 덮으라는 명령과 진실을 추적해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잠깐 멈췄다. 워싱턴은 항공모함 구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압박하고 있었고, 내부 배신 가능성을 공식 보고로 올리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으며, 지금 이 시점에 그 혼란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박도연의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결국 독단적으로 보안자료 열람을 승인했다. 담당 장교에게 명령을 내렸고, 장교가 이건 승인 권한 범위를 넘는다고 말했으며, 나는 내 이름으로 책임진다고 말했다. 장교가 잠깐 나를 쳐다보다가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에 접근 승인 확인이 떴으며, 나는 박도연을 불렀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왔고, 우리는 폐쇄된 데이터 센터 앞에 섰으며, 보안 잠금이 해제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안으로 들어갔고, 서버 냉각팬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으며, 박도연이 터미널 앞에 앉아 삭제된 기록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 코드들이 흘렀으며, 나는 옆에 서서 복도 쪽을 주시했다. 20분쯤 지났을 때 박도연이 찾았다고 말했고, 나는 화면 앞으로 몸을 숙였으며 복구된 데이터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란이 다음 공격 목표를 이미 선정했다는 증거였고,
공격 시점과 방식까지 담긴 구체적인 계획이었으며 박도현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목표 지점을 확인하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나는 화면을 봤다. 모두가 예상했던 항공모함이 아니었고 지도 위에 표시된 목표 지점을 보는 순간 내가 왜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쳐내지 못했는지가 한꺼번에 이해됐으며 서버 냉각팬 소리만 가득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 박도현과 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데이터 센터 화면에 떠오른 목표 지점을 나는 한동안 바라봤다. 항공모함이 아니었고 군사기지도 아니었으며 지도 위에 표시된 그 경로는 걸프만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원유 수송 항로였다. 박도현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세부 내용을 확인했고 수십 척의 유조선이 특정 시점에 특정 해역에 몰리는 순간을 이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계산이 담겨 있었으며 그 시점이 생각보다 가까웠다. 나는 숫자를 보면서 등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고 박도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게 처음부터 목표였다고 말했으며 항공모함은 우리 시선을 붙잡아두기 위한 마지막 장치였다고 덧붙였다. 나는 즉시 데이터 센터를 나왔고 상황실로 뛰었으며 워싱턴의 긴급 통신을 연결했다. 원유 수송선단이 목표라는 내용을 보고했고 복구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으며 지금 당장 수송 항로에 방어 전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반응은 빠르지 않았다. 잠시 뒤 돌아온 답은 항공모함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명령이었고 유조선 경고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는 판단이 뒤따랐으며 전력을 분산시키지 말라는 압박이 뒤를 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고 옆에 있던 파이사리 나토도 같은 입장이라고 낮게 말했으며 중동 각국이 자국 유조선 보호를 위해 함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 각국 함대가 서로 다른 판단으로 움직이면서 해역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고 통신이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오가며 상황실 안소음이 높아졌으며 나는 그 소음 속에서 박도현이 어디에 있는지를 눈으로 찾았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고 항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손으로 뭔가를 적고 있었으며 주변 소란과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오전 중이었다. 항공모함의 생존 신호가 포착됐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고 해당 해역에서 항공모함 식별 코드가 발신됐다는 내용이었으며 상황실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장성들이 화면 앞으로 모여들었고 구조작전에 박차를 가하라는 명령이 연달아 내려졌으며 항공모함 방향으로 이동하는 자산들의 속도가 빨라졌다. 나는 그 신호를 보면서 안도하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박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으며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다. 박도현은 내 옆에 서서 낮게 말했다. 저 신호가 가짜라고 그가 말했고 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으며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내밀었다. 항공모함 식별 코드의 발신 주기와 신호 강도를 분석한 내용이었고 실제 항공모함이 발신하는 신호와 패턴이 다르다는 결론이 담겨 있었으며 이란이 수집한 데이터로 신호를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들고 장성에게 걸어갔다. 구조 이동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말했고 생존 신호가 가짜일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종이를 내밀었다. 장성이 종이를 받아 훑어봤고 잠깐 표정이 바뀌는 것 같았지만 이내 돌려줬으며 항공모함 승조원들이 저기 있는데 신호가 가짜일 수 있다는 이유로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반박할 언어를 찾았는데 찾기가 어려웠고 구조 이동은 계속됐으며 나는 결국 혼자 판단을 내렸다. 워싱턴의 명령을 어기는 거였고 상급자의 결정에 반하는 거였으며 내 경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였다. 나는 담당 연락장교를 불렀고 일부 함대를 유조선 항로로 전환시키는 명령을 내렸으며 장교가 이건 워싱턴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내 이름으로 책임진다고 말했고 장교가 나를 쳐다봤으며 잠시 뒤 통신기를 들었다. 명령이 전달됐고 일부 함대가 항로를 바꾸기 시작했으며 나는 그 순간부터 워싱턴의 통신이 언제 들어올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2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항공모함 생존 신호가 갑자기 끊겼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기술팀이 신호를 분석한 결과 복제된 신호라는 결론이 나왔으며 상황실 안이 침묵에 잠겼다. 박도현이 맞았다. 장성이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구조작전에 투입된 자산들이 허공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도 위에서 선명하게 보였으며
나는 유조선 항로로 전환시킨 함대가 제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산이 끝나기 전이었다. 유조선 항로 방면에서 수십 대의 자폭 드론이 동시에 출현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고 항로에 집결하고 있던 수송선단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뒤따랐으며 전환된 함대가 교전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 화면에 교전 상황이 펼쳐졌고 드론들이 격추되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숨을 참고 있었으며 일부 드론이 방어선을 뚫고 수송선단 쪽으로 접근하는 게 보였다. 가까스로 막아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피해 선박이 2척이라는 내용이 뒤따랐으며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채 자리를 잡기 전이었다. 박도현이 교전 화면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화면 앞으로 걸어가더니 드론 편대의 이동 경로를 손가락으로 짚었으며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막아낸 게 아니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알아챘고 드론 뒤에 더 큰 공격이 숨어 있다는 박도현의 말이 상황실 안으로 떨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것들이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드론 뒤에 더 큰 공격이 숨어 있다는 박도현의 말이 상황실 안에 떨어진 뒤 잠깐의 침묵이 왔고 그 침묵이 거치기도 전에 레이더 화면에 새로운 신호들이 잡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개였는데 순식간에 수십 개가 됐고 신호들의 궤적이 기존 드론과 달랐으며 속도와 고도가 화면 위에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기술팀 담당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극초음속 활공체라고 말했고 걸프만 외곽에서 발사됐다는 보고가 뒤따랐으며 상황실 안장성들이 화면 앞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나는 그 신호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봐온 어떤 궤적과도 다르다는 걸 느꼈고 속도 수치가 화면에 표시되는 걸 보면서 기존 요격 체계로 잡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졌다. 테헤란 지하 벙커에서 카심 파라디는 발사 확인 보고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면 화면 앞으로 걸어갔고 극초음속 활공체 24기의 궤적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봤으며 부하들이 각 기체의 현재 속도와 고도를 보고하는 소리가 벙커 안을 채웠다. 카심은 그 보고들을 들으면서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그가 이 순간을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이 오늘 하루가 아니었고 첫 번째 공격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 안에 있었으며 서방 방공망이 어떤 순서로 반응하는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채 이 발사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참모가 다가와 서방 측 요격 시스템이 목표 분류를 시작했다고 보고했고 카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정대로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상황실에서는 패트리어트와 사드 운용팀이 교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고 장성들이 서로 다른 교전 순서를 주장하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나는 그 혼란 속에서 박도현을 찾았다. 그는 상황실 구석에 서서 화면을 보고 있었고 손에 종이와 펜을 들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화면이 아니라 자신의 종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고 뭘 보고 있냐고 물었으며 박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저 활공체들이 방공망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공망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잠깐 걸렸다. 방공망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물었고 박도현은 종이 위에 선을 하나 그으며 설명을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우리 반응 패턴을 측정했고 통신장애와 레이더 먹통은 우리 대응 방식을 확인했으며 홍해 공격은 우리 자산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당겼다고 말했다. 그리고 항공모함 통신 두절은 남은 자산들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켰으며 지금 이 극초음속 공격은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특정 구역에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지도를 봤다. 박도현의 말대로였다. 요격 시스템들이 활공체 궤적을 따라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었고 반대편 구역이 비어가고 있었으며 그 비어가는 구역이 처음부터 카심이 노리던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즉시 남은 자산을 원위치시키는 명령을 내리려 했고 담당 장교에게 재배치 중단을 지시했으며 장교가 이미 교전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교전 중인 시스템을 철수시키면 그 구역이 뚫린다는 말이 뒤따랐고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집중하는 방향 자체가 함정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상황실 안장성들에게 다시 다가갔고 박도현의 분석을 설명했으며
재배치를 일부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이 교전 중에 시스템을 빼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다른 장성이 한국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교전 명령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목소리들이 겹쳐지면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박도현은 그 논쟁을 듣지 않았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고 종이 위에 계속 무언가를 적었으며 화면 속 활공체들의 궤적을 보면서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다가 결국 장성들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박도현에게 걸어가서 옆에 섰고 뭘 계산하고 있냐고 물었으며 그가 종이를 들어 보여줬다. 활공체들의 고도 변화 패턴이 적혀 있었고 특정 구간에서 일정한 주기로 고도가 바뀐다는 표시가 있었으며 그 패턴을 이용하면 요격 타이밍을 예측할 수 있다는 계산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 상황에서 손으로 계산했냐는 말이 먼저 나왔고 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화면 속 활공체 하나가 방어선 가까이 접근하는 게 보였다. 요격 시스템이 반응했고 요격탄이 발사됐으며 화면에서 활공체가 방향을 바꾸는 게 보였다. 요격이 빗나갔고 상황실 안에서 누군가 낮게 욕설을 뱉었으며 같은 상황이 다른 화면에서도 반복됐다. 요격 시스템이 목표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었고 활공체들이 기존 교전 매뉴얼이 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장성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상황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박도현이 종이를 내 앞에 펼치며 한국 연구진에게 연결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를 쳐다봤고 박도현은 화면을 보며 지금 이 패턴으로 요격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목소리가 낮고 고른 편이어서 더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 연구진 연결을 승인했고 박도현이 통신기를 잡았으며 상황실 안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기 시작했다. 활공체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요격 실패 보고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으며 카심 파라디는 테헤란 지하 벙커에서 요격 실패 수치를 보며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벙커 모니터에 예상치 못한 요격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카심의 표정이 잠깐 굳었으며 부하가 한국 측 시스템이 교전에 개입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카심은 그 보고를 들으며 화면을 응시했고 자신이 수개월 동안 분석한 서방 방공망 데이터 어디에도 이 패턴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처음으로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카타르 연합방 공지휘소 경보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고 극초음 속 활공체들이 사우디와 걸프 해역을 향해 접근하는 궤적이 화면을 가득 채웠으며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 공간이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걸 느꼈다. 패트리어트 운용팀이 교전 명령을 요청했고 사드 운용팀이 목표 분류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올렸으며 장성 2명이 서로 다른 교전 순서를 주장하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명은 사드를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패트리어트로 선제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나토 대표들은 그 논쟁 사이에서 자국 자산 보호를 요구하는 통신을 보내오고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들 사이에 서 있었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어떤 판단도 지금 화면 속 궤적에 맞게 설계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 요격이 시작됐다. 패트리어트 요격탄이 발사됐고 화면에서 궤적이 교차하는 것이 보였으며 활공체가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바꾸면서 요격탄이 빗나갔다. 상황실 안에서 낮은 탄식이 나왔고 두 번째 요격탄이 연달아 발사됐으며 이번에도 활공체가 고도를 바꾸며 피해 나갔다. 사드가 개입했고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했으며 화면에서 섬광이 보이는가 싶었지만 활공체가 계속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요격 실패가 연달아 쌓이기 시작했고 장성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으며 상황실 안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았다. 일부 장성들이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민감시설 대피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최악의 경우 사우디 핵심 인프라 피격 가능성을 워싱턴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이 뒤따랐으며 그 말들이 오가는 동안 박도현은 상황실 구석에서 종이와 펜만 들고 혼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를 봤다.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 그는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고 자신의 종이를 보고 있었으며 펜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걸어갔고
옆에 앉으며 뭘 하고 있냐고 물었다. 박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활공체들이 특정 주기로 고도를 바꾼다고 말했고 그 주기가 일정하다는 걸 찾았다고 말했으며 종이를 내 쪽으로 돌렸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고도 변화 구간마다 시간 간격이 표시돼 있었으며 그 간격이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게 눈으로도 보였다. 나는 그 종이를 보면서 컴퓨터 시스템이 이걸 못 잡아냈는데 손으로 계산해서 찾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박도현에게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고도가 바뀌는 직전 구간에서 요격을 시도하면 회피 기동을 예측하고 선행 요격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기존 교전 매뉴얼은 활공체가 현재 위치한 좌표를 향해 요격탄을 보내지만 이 방식은 활공체가 향할 좌표를 미리 계산해서 요격탄을 보내는 거라고 설명했으며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고르고 낮았다.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맞다면 지금 요격 체계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었고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으며 박도현이 한국 연구진과 연결되면 비상 프로토콜로 교전 순서를 재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성들에게 걸어갔고 지금 요격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으며 박도현의 분석을 설명했다. 장성 하나가 교전 중에 교전 방식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다른 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실전에 쓸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나토 대표 하나가 이미 철수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검증되지 않았고 교전 중이었으며 실패하면 남은 자산마저 없어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도현이 틀린 적이 없었다. 첫 번째 보고서가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때도 맞았고 회의에서 발언권이 삭제됐을 때도 맞았으며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홍해 공격을 예측했고 항공모함 생존 신호가 가짜라는 것도 맞았다. 나는 박도현에게 돌아왔다. 그의 앞에 서서 전권을 넘기겠다고 말했고 박도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으며 나를 봤으며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한국 연구진 통신을 연결했으며 상황실 안다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도현이 통신기를 들고 한국어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고 화면 쪽을 보며 수치를 불러줬으며 연구진 쪽에서 확인 응답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랐다. 비상 프로토콜이 가동됐고 교전 순서 재배치 명령이 시스템에 입력되기 시작했으며 장성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도 막지 않았다. 활공체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남은 요격 기회가 몇 번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들어왔으며 박도현이 통신을 마치고 화면 앞에 섰다. 그는 화면 속 활공체들의 궤적을 보며 남아있는 시간을 확인했고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그 말이 상황실 안으로 떨어지는 순간 경보음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 상황실 구석에 앉아있던 이 남자가 떠올랐고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던 내 손이 떠올랐으며 화면 속 활공체가 마지막 방어선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서 박도현이 종이 위에서 계산해낸 그 숫자들이 맞기를 처음으로 간절하게 바랐다. 박도현이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말한 뒤 상황실 안은 경보음만 남았고 그 소리가 오히려 침묵처럼 느껴졌으며 나는 그 순간 이 남자에게 전권을 넘긴 것이 내 생애 가장 무모한 결정인지 아니면 가장 옳은 결정인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서 있었다. 박도현은 화면 앞에 섰고 비상 프로토콜이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한국 연구진과의 통신이 열린 채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가 사우디 동부 사막 어딘가에 비밀 배치된 천궁3 시험포대 운용팀과 연결을 요청했고 담당 장교가 나를 쳐다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결이 됐고 박도현이 포대 운용팀에게 교전 준비를 지시했으며 상황실 안장성 하나가 천궁3는 아직 시험 단계 체계라고 말했다. 실전 배치가 승인되지 않았다는 말이 뒤따랐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승인된 체계가 3번 연속 요격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를 생각했으며 결국 내 이름으로 교전 승인을 내렸다. 워싱턴이 즉각 반응했다. 검증되지 않은 체계를 실전에 투입하는 건 동맹 교전 원칙에 위배된다는 통신이 들어왔고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이 뒤따랐으며 나는 통신기를 내려놓았다. 첫 번째 활공체가 방어선 마지막 구역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기존 체계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고 있었으며
화면 속 궤적이 방어선 안쪽으로 들어오기 직전이었다. 박도현이 포대 운용팀에게 수치를 전달했고 활공체가 고도를 바꾸기 직전 구간이라는 말을 했으며 선행 좌표를 입력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운용팀에서 준비 완료 보고가 들어왔고 박도현이 발사를 지시했으며 천궁3 요격탄이 사우디 동부 사막 어딘가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전 세계 군사위성이 그 궤적을 잡았고 현장에 있던 카메라들이 화면을 통해 상황실로 전송됐으며 요격탄과 활공체의 궤적이 화면 위에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상황실 안 모든 사람이 화면을 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경보음조차 배경으로 밀려나는 것 같았다. 섬광이 터졌다. 화면이 잠깐 밝아졌고 활공체의 궤적이 화면에서 사라졌으며 요격 성공 확인이라는 보고가 들어오는 순간 상황실 안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움직였다. 누군가 의자에서 일어났고 누군가 옆 사람의 어깨를 잡았으며 장성 하나가 화면을 보며 굳어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도현을 쳐다봤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내쉬었는데 그것이 채 끝나기 전이었다. 레이더 화면에 두 번째 공격파가 나타났다. 이란이 즉시 궤적을 바꾸는 두 번째 편대를 투입했고 활공체들의 접근 각도가 첫 번째 편대와 달랐으며 고도 변화 주기도 조정된 것이 보였다. 카심 파라디가 첫 번째 요격 성공을 확인한 뒤 원격으로 두 번째 편대의 공격 경로를 변경한 것이었고 박도현이 찾아낸 패턴이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며 상황실 안 짧은 탄성이 다시 긴장으로 바뀌었다. 박도현은 자리로 돌아갔다.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고 펜을 들었으며 화면을 보며 두 번째 편대의 궤적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고 박도현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손이 멈추지 않았다. 테헤란 지하 벙커에서 카심은 두 번째 편대의 경로 변경을 확인하며 참모에게 한국 측 체계가 다시 반응할 수 있는지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참모가 첫 번째 요격이 선행 좌표 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을 내놨고 경로를 바꾼 이상 같은 방식이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카심은 그 말을 들으며 화면을 응시했다. 처음으로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이 계획 전체를 바꿀 만한 변수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고 두 번째 편대가 방어선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상황실에서 박도현이 종이를 내려놓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다가갔고 박도현이 화면을 가리키며 두 번째 편대의 고도 변화 주기가 첫 번째와 다르지만 변화 직전 나타나는 미세한 속도 감소 패턴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 감소 구간을 잡으면 선행 좌표를 다시 계산할 수 있다고 했고 한국 연구진에게 수정된 수치를 전달하며 교전 순서를 재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운용팀에서 입력 완료 보고가 들어왔다. 두 번째 편대 중 선두 활공체가 방어선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박도현이 발사 타이밍을 지시했으며 천궁3 요격탄 3발이 연속으로 발사됐다. 화면에서 궤적들이 교차하기 시작했고 활공체가 감속 구간에 진입했으며 요격탄이 선행 좌표에 도달하는 순간이 화면 위에서 펼쳐졌다. 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이 터졌다. 첫 번째 요격탄이 명중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달아 터졌으며 극초음속 활공체 편대가 화면에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상황실 안에서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 화면 속 궤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모두가 숨을 참으며 바라봤으며 마지막 활공체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순간 경보음이 처음으로 한 박자 끊겼다. 나는 그 순간 테헤란 지하 벙커 화면에서 카심 파라디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자신이 수개월 동안 준비한 계획이 처음으로 계획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다. 박도현은 화면을 보고 있었고 표정이 바뀌지 않았으며 종이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나는 그 옆에 서서 그 종이를 내려다봤고 손으로 쓴 숫자들과 선들이 빼곡하게 채워진 그 종이가 지금 이 순간 저 하늘에서 터진 섬광보다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으며 처음 상황실 구석에서 이 남자를 보조 인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극초음속 활공체 편대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경보음이 끊긴 뒤에도 상황실 안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모두가 화면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끝났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서 있었으며 나는 그 정적 속에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피해 현황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우디 공군기지 외곽 시설 일부가 피격됐다는 내용이었으며 인명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뒤따랐다.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막아냈다는 감각과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감각이 동시에 들었고 두 감각 중 어느 쪽을 먼저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언론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걸프만 상공에서 포착된 섬광 영상을 틀기 시작했고 극초음속 공격이 저지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일부 채널에서는 천궁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자막에 등장했다. 상황실 안장성들이 승리 발표를 준비하라는 통신을 워싱턴으로 보내고 있었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딘가 서두르고 싶지 않다는 감각이 들었으며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한동안 알 수 없었다. 그때 박도현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동을 거부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화면을 보고 있었으며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아챘고 그에게 걸어가며 뭘 보고 있냐고 물었다. 박도현은 화면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었고 요격된 활공체 수와 발사된 것으로 확인된 활공체 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으며 몇 기의 궤적이 아직 추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화면을 봤다. 박도현의 말이 맞았다. 요격 확인이 된 기체와 최초 발사 확인 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오류인지 실제 미추적 기체인지 기술팀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나는 즉시 기술팀 담당자를 불렀다. 담당자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추적 데이터를 확인했고 몇 분 뒤 얼굴이 굳어지면서 마지막 활공체 몇 기의 궤적이 요격 확인 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게 격추된 것인지 아니면 저고도로 하강해서 탐지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뒤따랐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박도현을 봤으며 그는 이미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고 있었다. 상황실 안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 승리를 준비하던 장성들이 기술팀 쪽으로 모여들었고 미추적 기체의 목적지를 계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정찰기를 추가 투입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나는 박도현 옆에 서서 그가 종이에 적고 있는 것을 들여다봤다. 미추적 기체들의 마지막 확인 궤적과 속도, 고도를 기반으로 가능한 목적지를 계산하고 있었고 선들이 종이 위에서 뻗어나가며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으며 박도현이 그 지점에 펜을 멈추는 순간 나는 그 지점이 어딘지를 알아봤다. 걸프만 해상 원유 집결지였다.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수송 집결 해역이었고 그 시각 수십 척의 유조선이 그 해역에 집결해 있었으며 만약 활공체가 그곳을 향하고 있다면 폭발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손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모든 남은 전력 투입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해역 방면으로 이동 가능한 자산을 전부 재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경고 통신을 집결 해역 유조선단에 발송하라고 지시했으며 유조선들이 해역을 벗어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하라는 명령이 뒤따랐다. 장교가 최소 40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박도현이 활공체에 도달 예상 시간을 계산해서 내밀었으며 그 숫자가 40분보다 훨씬 짧았다. 나는 박도현을 봤고 박도현은 화면을 보고 있었으며 천궁삼 시험포대에 남은 요격탄이 몇 발인지를 운용팀에 확인하라는 말을 했다. 운용팀에서 시험탄 한 발이 남아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박도현이 그 한 발의 발사를 요청했으며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다. 시험탄 한 발이었다. 실패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었고 성공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발사 전에는 없었으며 박도현이 종이 위에서 계산한 숫자들만이 근거였다. 나는 교전 승인을 내렸다. 박도현이 운용팀과 통신을 연결했고 마지막 활공체의 예상 좌표를 전달했으며 운용팀에서 입력 완료 보고가 들어왔다. 상황실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화면에는 미추적 활공체의 마지막 예상 궤적과 천궁삼 요격탄의 발사 궤적이 동시에 표시되기 시작했으며 두 선이 화면 위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나는 숨을 참으며 바라봤다. 박도현이 발사를 지시했고
천궁3 마지막 시험탄이 하늘로 솟아올랐으며 화면 속 두 궤적이 교차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왔다. 섬광이 터졌고 공중 폭발 확인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으며 집결 해역 방면 추가 신호 없음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나중에 언론이 이 순간을 보도할 때 공중 폭발이 이루어진 시점과 활공체가 집결 해역에 도달했을 시점 사이의 간격이 불과 수초였다고 썼고 그 수초가 세계 원유 시장 붕괴를 막은 시간이었다는 표현이 나왔으며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수초가 박도현이 새벽 내내 종이 위에서 혼자 계산해온 숫자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자들은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다. 상황실 안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냈고 장성들이 서로의 손을 잡았으며 통신기 여러 개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란 속에서 박도현을 찾았고 그는 상황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종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란이 그를 비껴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기 전이었으며 나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남자가 처음 상황실 구석에 앉아있던 모습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달라진 것은 그가 아니었고 그를 바라보는 이 상황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었으며 나는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처음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졌던 내 손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워싱턴 백악관 기자회견장은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가 연단을 향하고 있었으며 나는 연단 뒤편 대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 동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과정을 머릿속에서 되짚고 있었다. 처음 경보음이 울렸던 새벽이 떠올랐고 상황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박도현이 떠올랐으며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던 내 손이 다시 한번 기억났다. 비서관이 들어와 5분 뒤라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으며 군과 정치권이 합의한 발표문이 담긴 그 서류를 보면서 이것을 그대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말해야 하는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느꼈다. 발표문은 미국 주도 방어체계의 승리로 정리돼 있었다.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요격 성공이 강조됐고 동맹 협력의 성과가 서술됐으며 한국 천궁3의 역할은 보조적 지원으로 짧게 언급돼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박도현이 새벽마다 혼자 앉아 종이 위에서 계산하던 장면이 떠올랐고 그 계산이 없었다면 지금 이 기자회견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며 발표문을 덮고 대기실을 나섰다. 연단에 오르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마이크 앞에 서자 취재진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으며 나는 서류를 연단 위에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고른 뒤 시작했다. 합의된 발표문의 첫 줄을 읽었고 두 번째 줄로 넘어가려다 멈췄으며 마이크 앞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취재진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비서관이 뒤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게 시야 끝에서 느껴졌으며 나는 서류를 옆으로 밀었다. 준비된 발표문을 읽지 않겠다고 말했고 취재진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퍼졌으며 카메라들이 더 가까이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회견장 옆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카심 파라디의 영상이었고 체포 직전 촬영된 것이었으며 화면 속 카심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며 말하고 있었다. 자막이 흘렀다. 1200발 공격은 단지 미국이 어디를 볼지 정하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말이었고 자신의 계획을 가장 위험하게 만든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묻는 말이 이어졌으며 카심이 박도현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카심이 그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에 담긴 것이 분노가 아니라 인정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사실이 느껴졌고 적이 인정했다는 그 사실이 어떤 훈장보다 선명하게 이 남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이 끝났고 나는 마이크 앞에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진실을 본 사람이 누구였는지, 가장 많이 묵살당하면서도 계속 종이 위에서 계산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하겠다고 했고,
취재진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빠르게 울렸으며 나는 박도연을 무대로 불러 세웠다. 회견장 뒤편에서 박도연이 걸어 나왔고 걸음이 조심스럽지도 당당하지도 않았으며 처음 상황실 화면 앞으로 걸어가던 그 걸음과 똑같았다. 그가 연단 옆에 서는 순간이었다. 처음 그를 비웃었던 장성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옆에 앉아있던 장성들이 뒤따랐으며 회견장 앞줄에 앉아있던 군 관계자들이 하나씩 일어서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가 퍼졌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 그를 회의실에서 비웃었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복잡하게 느껴졌으며 동시에 이 순간이 이 남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의 표정에서 읽으려 했지만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고 박도연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으며 처음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었다. 박도연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며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틀렸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계속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그게 전부였고 그 짧은 대답이 회견장 안으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이 남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으며 그 일관성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선명해졌다. 회견이 끝난 뒤 박도연은 조용히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기자들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짧게 답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공항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워싱턴 국방부에서 미국과 중동, 한국이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방공 프로젝트 계획이 공식 발표됐고 나는 그 발표문을 받아들며 활주로 너머로 이륙하는 항공기를 바라봤으며 저 비행기 안에 박도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기내에서도 종이와 펜을 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경보음이 울리던 새벽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한 가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전쟁을 막은 건 미사일이 아니었고 그 미사일 뒤에서 새벽마다 혼자 종이 위에 숫자를 채워나간 한 사람의 계산이었으며 나는 그 계산이 처음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날 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거기서 끝났다면 세계가 어떻게 됐을지를 한동안 생각하다가 그 생각을 끝내지 못한 채 발표문을 집어들고 다음 회의실로 걸어갔다.